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뼈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얇은 유리처럼 소리 없이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거 마치 공포 영화 이야기 같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현실입니다. 이 조용한 위협의 이름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여러분께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뼈가 왜 약해지는지,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무시무시한 진단인 고관절 골절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튼튼한 뼈 갑옷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랫동안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지켜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행동 계획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뼈 건강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계셨나요? 댓글로 네 또는 아니오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골다공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건강한 뼈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벌집이나 스펀지처럼 단단하면서도 구멍이 숭숭 뚫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생기면 이 스펀지의 구멍들, 즉 작은 구멍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뼈의 벽은 얇아지고 결국 밀도가 낮아져서 쉽게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교활한 점은 이 과정이 통증이나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몇 년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가 터지죠. 자신의 키 높이에서 살짝 넘어지는 아주 작은 충격은 물론 심지어는 기침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만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침묵의 전염병이라 부릅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손목이나 척추,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위인 고관절 골절로 그 존재를 알립니다. 자, 그럼 우리 뼈가 도대체 무엇인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뼈는 그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딱딱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우리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뼈 속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쉼없이 진행됩니다. 이것을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엔 두 팀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새 뼈를 짓는 건축가 역할의 조골세포 오스터블라스트와 낡은 뼈를 부수는 철거 전문가 역할의 파골 세포 오스터클라스입니다. 젊을 때는 이 건축가들이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뼈의 양이 계속 늘어나서 30살쯤에 그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뼈 은행에 충분히 저축을 해두는 시기죠. 하지만 35에서 4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철거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지런한데 건축가들이 힘이 빠져 조금씩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느리고 자연스러운 뼈 손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이 손실 속도가 몇 배로 빨라집니다. 철거 전문가들이 마치 야근이라도 하듯이 뼈를 파괴하여 건축가들이 복구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뼈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몸의 뼈 구조, 즉 내부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 칼카스가 약해지고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왜 그렇게 여성질환이라고 불리면서 나이와 깊이 연관이 될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은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뼈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뼈를 녹이는 해체 작업자라고 불리는 파골세포 오스터클라스트 들이 너무 과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두는 역할이죠. 그런데 폐경, 메노파우스 이 찾아오면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뼈를 보호해주던 방어벽이 사라지는 거죠. 통제에서 벗어난 해체 작업자들은 이제 2배의 힘으로 뼈를 부수는 파괴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폐경 후 처음 5년에서 7년 사이에 여성들은 전체 골밀도의 20%까지 뼈의 양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남성들에게도 물론 골다공증 과정이 일어나긴 하지만 여성보다는 훨씬 완만하게 진행됩니다. 뼈 보호에 도움을 주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65세에서 70세 정도가 되면 남성과 여성의 골다공증 발병 위험은 거의 비슷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요인들, 바로 유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골다공증을 앓으셨거나 혹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신 경험이 있다면 특히 고관절 엉덩이뼈, 골절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본인의 골절 위험도는 훨씬 높다고 봐야 합니다. 유전은 우리가 평생 축적하는 골밀도의 최고치, 즉 뼈 은행에 쌓인 자본금의 최대 80%까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선고가 아니라 중요한 경고입니다.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다른 분들보다 건강관리에 2배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소에는 백인이나 황인종에 속하는 것, 그리고 특히 마르고 왜소한 체형이 포함됩니다. 체중이 적게 나가고 뼈가 가는 분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골량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축해둔 여유분이 적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미리 아는 것이 바로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는 곧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에 더 일찍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뼈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실수.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담배는 여러분의 뼈에 정말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은 뼈를 만드는 건축가 세포인 조골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뼈 조직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담배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떨어뜨리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를 방해하여 폐경을 더 빨리 오게 만듭니다. 하루 한 값씩 1년간 피운 것을 뜻하는 감년이 늘어날 때마다 고관절 골절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술, 즉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역시 우리 뼈대에 가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타격입니다. 알코올은 뼈 세포에 독성이 있으며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우리 몸이 칼슘과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술에 취하면 자주 넘어지게 되는데 이미 약해진 뼈에는 이러한 낙상이 거의 확실하게 골절을 불러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적당히 드시는 것은 단순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뼈대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두 번째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서는 오로지 칼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가공식품이나 설탕, 소금 등으로 과도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몸은 이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알칼리성 미네랄을 끌어와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 몸의 가장 큰 저장소, 즉 뼈에 있는 칼슘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뼈를 이루는 건축 자재들을 밖으로 빼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콜라처럼 인산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도 칼슘을 빠져나가게 하는 주범입니다. 또한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더 많은 칼슘을 배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시절에 극심한 저칼로리 식단을 고집하면 최대 골밀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뼈 은행이 처음부터 반쯤 비어있는 채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뼈 건강은 단순히 우유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뼈 건강의 핵심 요소인 칼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몸속 칼슘의 99%는 뼈와 치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단단함과 강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 활동이나 신경계 작동처럼 다른 중요한 신체 기능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망설임 없이 뼈에 저장된 칼슘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식단을 통해 칼슘을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 하면 흔히 우유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만 우유가 칼슘의 유일한 최고 공급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오해입니다. 물론 유제품이 칼슘이 풍부한 것은 맞지만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만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유 외에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진한 녹색 아잎 채소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금치에도 칼슘이 있지만 옥살산염 성분 때문에 흡수율은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작은 뼈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 정어리나 꽁치 같은 생선 통조림도 아주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이 외에도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참깨, 치아씨 같은 씨앗류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콩류와 두부, 그리고 칼슘이 강화된 두유나 식물성 우유 같은 제품들도 놓치지 마시고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제 칼슘 섭취는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해결한 겁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 칼슘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 그러니까 뼈대사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바로 비타민 D제요. 이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대부분은 장을 그냥 통과해서 피로 흡수되지 못하고 결국 뼈까지 가지 못합니다. 비타민 D는 마치 문지기처럼 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 칼슘이 몸속으로 제대로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비타민 D의 가장 주된 공급원은 바로 햇빛입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특히 북쪽 지방에서는 일조량이 1년 내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외선 차단제 사용, 어두운 피부색, 그리고 나이가 드는 고령화는 모두 비타민 D 생성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음식을 통해서만 비타민 D를 섭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이나 대구 간유,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영양제 형태로 비타민 D를 보충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과 혈액 검사를 거친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 덕분에 칼슘이 혈액 속으로 잘 흡수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다 된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교통 정리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혈액 속에 칼슘이 있는 것은 물론 좋지만 이 칼슘이 정확히 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혈관벽에 침착되어 석회화를 일으키거나 신장에 쌓여 결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 바로 종종 무시되곤 하는 또 하나의 필수 요소,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가 바로 특별한 단백질들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단백질들은 마치 택시처럼 혈액 속 칼슘을 잡아차해서 곧바로 뼈 조직으로 운반하고 그 구조 안에 단단하게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2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망가집니다. 칼슘은 혈류 속에 계속 떠돌아다니게 되고 결국 우리 몸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의 주요 공급원은 발효 식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청국장과 비슷한 일본의 나토, 서양의 발효 양배추, 그리고 숙성된 단단한 치즈, 달걀 노른자,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 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이러한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 비타민 K2가 풍부한 식품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K2 외에도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만약 칼슘이 뼈를 만드는 벽돌이라면 마그네슘은 이 벽돌들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몸속 마그네슘의 약 60%는 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뼈의 결정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뼈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외부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없다면 뼈는 너무 잘 부러지는 약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비타민 D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활성 형태로 바뀌는데도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마그네슘이 없으면 뼈 건강의 지휘자라고 불리는 비타민 D도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결핍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는 토양이 점점 미네랄이 부족해지고 식품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곡물을 정제하여 흰 밀가루를 만들 때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말 그대로 씻겨 나가버립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곡물,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캐슈너트, 호박씨, 콩류, 다크 초콜릿, 그리고 푸른 아잎 채소와 같은 음식들을 식단에 꼭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칼슘, 비타민 D, K2, 그리고 마그네슘. 이 모든 요소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공급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한 완벽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에 관해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던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고단백 식단, 특히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화되어서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그 생각이 전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단백질이야말로 우리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뼈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골격뼈 기질은 미네랄이 달라붙는 일종의 그물망 같은 것인데 이것의 절반가량이 단백질, 특히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사코페니아, 이 발생하고 전신의 기력이 떨어져서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오히려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고 뼈 건강에 이로운 호르몬 분비도 촉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를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산염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하여 식단 전체가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5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활동 부족, 즉 너무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챙겨 드셔도 뼈에 적절한 부하가 가해지지 않으면 뼈는 결국 약해지게 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뼈의 질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우주 비행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뼈는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대로 작동합니다. 흔히 볼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뼈 조직은 가해지는 압력이나 부하에 맞춰
스스로 단단하게 적응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는 등 몸을 움직일 때 근육이 뼈를 당기면서 그 부분에 미세한 굽힘이나 자극이 생깁니다. 이 미세한 자극이 바로 뼈를 만드는 건축가 세포인 조골세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부분이 약하니 단단하게 보강해야 해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체 활동은 우리 몸에게 이봐, 여기에 튼튼한 뼈가 필요해. 지금 바로 작업 시작해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앉아만 있는 생활은 튼튼한 골격은 필요 없어. 자원 낭비 말고 뼈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아끼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 수준이 아니라 평생 동안 뼈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뼈 건강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서서 중력을 이겨내며 하는 모든 운동을 뜻합니다. 가장 쉽고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걷기입니다. 특히 빨리 걷기나 파워워킹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조깅, 춤, 계단 오르기, 테니스 그리고 노르딕 워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리뼈, 엉덩이, 그리고 허리 아래쪽 척추처럼 가장 약해지기 쉬운 부위의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근력 운동 또는 저항 운동입니다.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하거나 헬스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팔굽혀펴기나 스쿼트처럼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은 팔이나 손목을 포함해 몸 전체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30분에서 40분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가 지속적으로 성장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운동은 반드시 규칙적이어야 하고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어떤 운동은 단순히 도움이 안 되는 걸 넘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갑작스러운 동작이나 허리를 비트는 자세, 그리고 앞으로 세게 숙이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윗몸 일으키기 같은 복부 운동이나 다리를 쭉 편 채 발끝에 닿으려고 하는 동작은 척추뼈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게 바로 압박골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평소에 익숙하지 않다면 점프나 격렬한 달리기 같은 충격이 강한 운동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관절과 심혈관 건강에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체중 부하가 사라지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특히 골다공증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운동치료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전문가가 뼈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튼튼하게 하고 균형 감각과 몸의 안정성을 높여서 낙상 위험까지 줄여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소리 없는 병이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단의 황금 표준은 바로 골밀도 검사, 즉 덱사, DXA, 스캔입니다. 이 검사는 방사선 노출량이 매우 적은 편이라 부담이 없으며 일반 엑스레이 촬영과 비슷하게 통증 없이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주로 골절 위험이 가장 크고 심각한 부위인 허리 척추 요추와 엉덩이 관절, 고관절을 스캔하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는 뼈의 미네랄 밀도를 측정하여 이를 건강한 젊은 사람들의 평균 수치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검사는 누가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의 모든 여성분과 70세 이상의 모든 남성분들께 권장됩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이전에 말씀드린 유전, 흡연, 혹은 마른 체형 같은 위험인자를 가진 폐경 후 여성분들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충격만으로도 골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 모든 성인도 검사 대상입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진단을 내리는 것 외에도 앞으로 발생할 골절 위험을 예측하고 치료 효과가 좋은지 꾸준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골밀도 검사 덴시토메트리를 받으시고 나면 알쏭달쏭한 글자와 숫자가 가득한 결과지를 받으시게 될 텐데요.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T점수 T기준입니다. 이 점수는 여러분의 골밀도가 건강한 30세 성인의 이상적인 골밀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T점수가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 사이라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정상 골밀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만약 점수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에 있다면 이 상태를 골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경계선 상태, 즉 노란불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골밀도가 이미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므로 서둘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나온다면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빨간불 신호로 골절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의 감독 아래에서 심각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담당 의사와 함께 소중한 뼈를 지킬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그리고 이 예방은 60살이 아니라 6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뼈 건강의 기초는 어릴 때, 특히 성장기에 다져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흔히 말하는 뼈은행, 골은행이라는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30살 전까지가 우리 몸의 최대치의 뼈 밀도를 쌓을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최고 골밀도가 높을수록 나중에 쓸 수 있는 튼튼한 뼈 자본의 비축분도 커지는 거죠. 그래야 노년기에 치명적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칼슘이나 다른 미네랄이 풍부한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바깥에서 햇볕을 충분히 쬐며 비타민 D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체 활동도 활발해야 합니다. 뛰고, 점프하고, 매달리는 등의 활동은 모두 뼈의 성장과 강화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젊을 때 뼈 건강에 미리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장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시라면 여러분이 바로 자녀의 평생 건강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면 뼈가 튼튼하시더라도 한 번의 낙상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골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낙상은 익숙한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세요. 바닥에 깔린 불필요한 전선이나 발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작은 깔개나 매트 등은 모두 치워주세요. 집안의 조명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시는 길에는 밝은 조명이 필수입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형 취침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나 변기 옆에는 안전 손잡이를 꼭 설치해 두세요. 집에서는 밑창이 미끄럽지 않고 편안하며 안정적인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헐렁하고 오래된 실내화는 피하세요. 만약 시력이나 청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꼭 안경이나 보청기를 착용해 주세요. 언뜻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런 조치들이 위험한 낙상과 그로 인한 골절을 막아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뼈 손실을 더욱 빠르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갑상선 질환, 1형 당뇨병 같은 특정 질환들이 이에 해당하며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는 소화계 문제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 또한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천식이나 관절염 등 염증성 질환에 자주 처방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또한 일부 항경련제나 유방암 및 전립선암 치료제 역시 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약들을 꼭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복용을 중단할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이는 담당 주치의와 뼈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상의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아마도 의사 선생님께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하시도록 권장하거나 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 덴시토메트리를 처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십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활동량을 줄이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무뎌지면서 역설적이게도 낙상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균형과 협응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운동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기나 일직선 위를 발뒤꿈치와 발가락이 닿도록 걷는 동작, 즉 뒤꿈치 발가락 걷기 등이 있습니다. 유연성, 근력, 그리고 균형 감각을 부드럽게 길러주는 태극권, 타이치, 이나 요가 같은 수련법도 아주 유용합니다. 심지어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한 동작조차도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협응력을 높이면 몸의 중심이 잡히고 움직임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낙상 위험을 줄이는 것을 넘어 활동적인 삶의 기쁨을 되찾아주고 더욱 오래도록 독립적이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저희의 뼈 건강 관리 계획을 다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첫째, 식단입니다. 식사하실 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2,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둘째, 충분한 비타민 D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특히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다섯째, 본인의 위험 요소를 아는 것과 골밀도 검사를 통한 식이 적절한 진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균형 감각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은 심각한 질병이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이 요소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여러분은 스스로 뼈 건강을 책임지게 되며 활기차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골다공증이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의 결과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우리의 뼈가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입니다. 뼈는 우리가 신경 쓰는 만큼 좋아지고 우리가 소홀히 하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뼈는 영양분이라는 올바른 보약과 꾸준한 운동이라는 단련을 필요로 합니다. 우유만이 능사가 아니며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K2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앉아서만 지내는 생활 습관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직행열차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뼈 건강 관리는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를 시작하시면 골밀도, 손실 속도를 늦추고 골절 위험을 확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조언 중에서 어떤 것을 내일 당장 실천해 보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검증된 뼈 강화 비법이 따로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